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김영숙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죠. 영숙님은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하시네요. 남편 약을 바꿔치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날 영숙님 눈앞에서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약봉지 위로 보이는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 저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재산 때문일까요? 보험금 때문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7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왔죠. 남편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상무까지 지냈고, 저는 평생 살림만 해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우리 집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40대 초반의 성실한 아들이고요. 수진이는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됐네요. 수진이와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준호가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데려온 그 아이는 정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처음 인상부터 좋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때 수진이의 밝은 미소와 공손한 인사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저런 며느리면 복 받겠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부모 생신에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더라고요. 말투도 항상 정중했고 저희 부부가 말하는 건 뭐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 보러 가실 거면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다. 괜찮어.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런 수진이가 언제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작년 가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 건강에 대해 괜찮으시죠? 라고 간단히 물어보던 것이 점점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혈압약은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같은 나이에는 보통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어머니, 아버님 가족력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질병이 있나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더 잘 챙기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 받아오셨나요? 응, 받아왔어. 큰 문제는 없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은 정기검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버님 나이에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혹시 보험 같은 것도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유난히 보험 얘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한 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넘겼는데 수진이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요즘 시니어 전용 보험이 정말 좋게 나왔대요. 수진아, 우리는 이미 보험이 충분해. 알아요. 그런데 이건 기존 보험과는 다른 거예요. 보장 범위도 넓고 특히 응급 상황에 대한 보장이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응급 상황? 네. 만약 아버님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시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만약의 경우? 갑작스러운 일. 그 말들이 자꾸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왜 며느리가 건강한 시아버지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보험은 이미 충분히 들어있는데 뭘 더 하냐. 그런 걸로 돈 쓸 필요 없어. 그런데 수진이가 몇 번 더 권하더니 아버님, 제가 자료를 좀 모아봤는데요. 한 번만 보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어디 보자.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두꺼운 보험 설명서를 들고 와서 남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였는지. 아버님, 이 보험은 정말 특별해요. 같은 연령대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다른 곳보다 훨씬 넓다고 하더라고요. 호, 그래? 남편이 안경을 쓰고 설명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수진이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권하는 거지? 예전에는 이런 일에 별로 관심도 없던 아이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제게 물었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 여보, 수진이가 추천해준 보험에 가입했어. 뭐, 벌써요? 응. 설명 들어보니 나쁘지 않았어. 수진이가 보험 설계사까지 불러다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 제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그리고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보험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고 목욕하러 가신 틈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보험 금액 2억 원. 수익자 김수진 며느리. 그 숫자를 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2억 원. 그것도 수진이가 수익자라고? 왜 수익자가 수진이지?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가 되는 거 아닌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편이 직접 수진이를 수익자로 지정했더라고요. 아마 수진이가 제가 어머니, 아버님 모실 테니까요 라며 권했을 거예요. 아니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수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스스로를 타일렸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보험 가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후로 저는 수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혹시 이상한 징후는 없는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낫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입자는 시아버님이고요. 네, 수익자는 제가 맞아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우에 조기 수령 같은 게 가능한가요? 아,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요? 조기 수령. 왜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수진이의 표정을 슬쩍 봤는데 어쩐지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예전에 순진하고 착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뒤섞였거든요. 혹시 수진이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최근 들어 수진이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예전보다 남편의 건강에 대해 자주 물어보고 병원 검진 결과에도 유난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요즘 드시는 약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아버님 식욕은 괜찮으세요? 매일같이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부쩍 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약을 늘 제가 챙깁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며 아침 저녁 약봉지까지 제 손에서 거쳐가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드리는 게 제 일상이었죠. 남편이 약을 드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저녁 6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서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들여왔어요. 그게 벌써 10년째 이어온 우리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 수진이가 유난히 약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어머니, 아버님 약은 제가 챙길게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찜찜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괜찮다. 내가 늘 하던 일이야. 어머니, 저도 할 수 있어요.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기억력?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지? 그녀의 말투가 마치 당신은 이제 못 믿을 사람이라는 듯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약 정도는 내가 알아서 챙길 수 있다. 아, 죄송해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그 후로도 수진이는 자꾸 약봉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버님 약 시간을 체크하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상했던 건 수진이가 남편의 약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혈압약은 하루에 몇 알 드세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이야. 혹시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제약회사는 어디인가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범한 며느리라면 아버님 약 잘 챙겨 드세요라고 말하면 그만일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재산 정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꺼낸 얘기였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인데 재산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겠어.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준호는 외동아들이니까 어차피 다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상속세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세금도 줄일 수 있대.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아버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요즘은 정말 그런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수진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리 증여를 받아두면 나중에 훨씬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재산 정리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우리 집 재산은 송파구 거주 아파트와 강남 소형 상가,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이 전부입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일하며 받은 퇴직금과 주식, 부동산 투자로 모은 것들을 합치면 총 3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에게는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모은 소중한 재산이죠. 준호야, 너 결혼했으니까 이제 집도 따로 마련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살면서 부모님 모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독립해야지.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니까 미리 하나 더 장만해두는 게 좋겠어.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아파트 값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미리 하나 더 사두시면. 그러게 말이야. 수진이 생각도 나랑 같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재산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드시기 전 약을 챙겨드리려고 약봉지를 들여다봤는데 알약 색깔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 약이 여기 들어있지? 평소 남편이 드시던 하얀색 혈압약 대신 분홍색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도 평소보다 크기가 달랐어요. 원래는 작고 둥근 모양이었는데 이번에는 타원형이더라고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약이 바뀌었지? 누가 바꾼 거야? 남편이 무슨 일이냐? 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진을 찾았죠. 수진아, 이 약, 왜 색이 달라졌어? 수진이 주방에서 나와 약봉지를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약국에서 바뀐 거예요. 효과는 똑같은데 만드는 회사가 달라서 모양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회사 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쩐지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럼 이 약들 모두 같은 효과인 거지? 네, 당연히요. 성분은 똑같아요. 그냥 제약회사만 다른 거라고 약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대답할 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약국에 다녀온 거야? 제가 다녀왔어요. 어머니 바쁘시니까요. 언제? 어제 오후에요. 약 떨어져 간다고 해서 미리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은 더 먹을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었는데. 수진아, 약이 떨어져 간다고? 나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았는데. 아, 그게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미리 받아둬도 나쁠 게 없잖아요. 그 말에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던 아이가 왜 갑자기.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약봉지 바뀜, 제네릭 의약품 부작용 이런 키워드로요. 검색 결과 중에 무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방약 바꿔치기로 가족 살해 시도한 40대 여성 검거. 기사 내용을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 여성은 시아버지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해서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기는 유산과 보험금이었습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는 착한 아이인데. 하지만 최근 남편이 가입한 2억 원짜리 보험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수진이의 유난한 관심, 재산 정리 이야기에 보인 적극적인 반응. 혹시 설마 약을 건드린 거 아닐까? 그 의심이 제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생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남편의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어제와 같은 분홍색 알약과 타원형 당뇨약이 들어 있었어요. 이상해. 분명히 이상하다고. 그때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 아버님 약 때문에 걱정되세요? 괜찮아요. 약사님이 성분 똑같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의 그 말이 오히려 더 수상쩍게 들렸습니다. 왜 제가 약 때문에 걱정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순간부터 저는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남편의 약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어제와 같은 분홍색 알약이 들어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수진이가 변한 걸까요? 예전에는 돈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던 아이였는데, 혹시 몰라. 오늘은 내가 직접 약국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약 제가 이미 준비해뒀어요. 그녀의 손에는 물 한 컵과 함께 몇 개의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알약 개수가 많아 보였어요. 수진아, 내가 할게. 괜찮아요. 이미 다 준비했는걸요. 아버님, 약 드세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 약들,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해칠 리는 없잖아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남편은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 얼굴이 하얘졌어. 괜찮아. 오늘 날씨가 좀 습해서 그런가 봐. 아버님, 컨디션 안 좋으시면 약 먼저 드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수진이가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 드세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더 많이?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영양제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남편이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드신 지 10분도 안 되어서. 어휴, 머리가. 남편이 젓가락을 놓고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 이상해. 여보, 왜 그래요?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수진의 얼굴. 어쩐지 침착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차갑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말이 어쩐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손도 덜덜 떨리더라고요. 여보, 가슴도 답답해. 준호야, 준호야. 저는 아들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서 급히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상해. 그때 수진이가 제 팔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119부터 불러야죠.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수진이는 왜 이렇게 차분한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텐데. 수진아, 너 그 약에 뭔가 했지? 제가 소리치자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래요? 왜? 재산 때문이야? 보험금 때문이야? 너 요즘 이상하잖아. 약에 손댔지. 정말 아니에요. 저 그런 일 절대 안 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숨소리도 가빠지고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여보.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야, 119. 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준호가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고 수지는 옆에서 이상하게 차분한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수진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저 얼굴, 왜 저렇게 덤덤하지? 제 머릿속에 이상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남편은 결국 식탁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건 수진이 약봉지를 서랍에 급히 밀어넣는 모습이었어요. 왜 약봉지를 숨기는 거야? 응급실에서 약 확인할 수도 있는데.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부둥켜 안았고 남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남편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입술도 파랗게 변해가더라고요. 119 왔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약 드시고 나서. 약을 드셨다고요?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에요. 약봉지 가져오셨나요? 네. 아, 그게. 수진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서랍으로 달려가서 약봉지를 꺼내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약봉지가 없네.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나 봐요. 왜 이런 응급 상황에 약봉지를 못 찾는 거야? 구급대원이 남편의 맥박을 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구급차에 남편을 옮기는 동안 저는 수진을 째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상적인 며느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울거나 당황할 텐데 왜 저렇게 덤덤해? 구급차 문이 닫히면서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너 정말 뭔가 했구나.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제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를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구급차 안에서는 저 혼자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보호자 한 분만 동승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수진이와 준호는 따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죠. 여보, 조금만 참아요.
당신 절대 쓰러지면 안 돼요.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따뜻했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가워지다니.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며 우리 가족을 지켜준 그 든든한 손이 이렇게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니.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을까요? 구급대원이 계속 혈압을 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무슨 약을 드셨는지 정확히 아세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요. 그런데 약 색깔이 좀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나요? 평소에는 하얀색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약국에서 받아온 건데.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네릭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약봉지는 가져오셨나요? 그게 며느리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왜 이런 응급 상황에 약봉지를 못 찾는 거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맥박도 약해져 가더라고요. 여보, 제발 버텨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을 응급실 침대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하더라고요.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가족분,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약물 중독.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역시 약에 문제가 있었구나.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진이와 준호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급하지 않은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병문안을 온 것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상태는 어때요? 그 말투조차 담담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며 다급하게 물을 텐데. 수진아, 너 왜 그렇게 태연해? 네? 태연하다니요? 남편이 저렇게 위험한데 넌 왜 울지도 않고. 수진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걱정돼요. 그런데 너무 당황하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대답이 더 이상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그런 말을 해. 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의사가 약물 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물 중독? 그래. 오늘 드신 약에 문제가 있었나 봐.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약국에서 잘못 조제한 걸까요? 또 약국 탓이야? 내가 바꿔놓고?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너 약 건드렸지?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럼 왜 약봉지를 못 찾았어? 응급 상황에? 수진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며칠 전에 우연히 들었던 수진이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보험금 조기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 수령. 특별한 상황.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수진아, 너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했지? 조기 수령 조건 물어봤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뭐야? 대답해봐.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 무슨 얘기야? 보험금 조기 수령.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그 변명이 제 귀에는 더 큰 의심으로 들렸습니다. 혹시나? 건강한 아버지를 두고 혹시나가 뭐야?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웃에서 온박 아주머니가 저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영숙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쓰러졌다고? 박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박 아주머니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영숙이, 너무 흥분하지 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박 아주머니, 며느리가
며느리가 이상해요. 수진이가? 왜, 뭔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수진이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박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설마 수진이가 그런 아이는 아닐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험 얘기도 자꾸 하고 약에도 유난히 신경 쓰더라고요. 약에? 네. 며칠 전부터 아버지 약 색깔이 바뀌었거든요. 수진이가 받아온 건데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 한 분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떤 약물에 의한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괜찮아질 수 있나요? 지금 해독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약물인지 알아야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혹시 약봉지를 가져오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찾아올게요. 수진이 급히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증거를 없애러 가는 거 아닐까? 아니야, 나도 같이 갈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아니야, 나도 가야겠어. 결국 준호가 병원에 남고 저와 수진이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은 울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눈물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30억의 재산과 2억의 보험금. 그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은 계속 훌쩍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아, 약봉지 정말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 어머니,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당황해서. 당황.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그렇게 침착했던 거죠?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가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여기 있었는데. 수진이 서랍을 뒤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걸까요? 어디서 찾고 있는 거야? 평소에 약을 보관하던 서랍이에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저는 다른 서랍들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평소 남편 약봉지가 있던 자리에 다른 약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약들은 왜 여기 있어? 제가 발견한 건 생소한 약들이었습니다. 라벨에 적힌 이름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복용하는 거예요. 너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영양제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약봉지를 자세히 보니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을 보니 혈압약과 비슷한 성분이더라고요. 왜 건강한 수진이가 이런 약을 가지고 있지? 그때 수진이 제 손에서 약봉지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야. 이거 혈압약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다른 거예요. 하지만 처방전을 보니 분명히 남편이 복용하던 약과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다만 용량이 달랐어요. 훨씬 많은 양이었죠. 설마 이 약을 남편 약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용량이 많은 같은 성분의 약을 구해서 바꿔놓은 거라면. 수진아, 이 약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건. 수진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원래 약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새 약 아침 두 알, 저녁 세 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약을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수진아, 이게 뭐야? 어머니, 그건 너 정말 약을 바꾼 거구나. 용량도 늘려서.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수진이 방 서랍에서 나온 또 다른 메모였습니다. 보험금 조기 수령 조건.
1점 사망 시 즉시 지급. 2점 중대한 질병 시 6개월 후 지급. 3점 사고 시 즉시 지급.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보험회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뭐야? 왜 이런 걸 조사했어? 수진이 메모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냥 궁금해서 시아버지 보험금 조기 수령 조건을 궁금해서 알아봤다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남편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가 더 악화됐어.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지금 가고 있어. 저는 수진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이 증거들 다 가지고 병원 갈 거야. 어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뭘 들어?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뀐 약들, 메모들, 그리고 수진이가 숨겨둔 처방전들까지. 이제 의사한테 보여주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택시 안에서 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0억의 재산과 2억의 보험금. 그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급히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셨어. 뭐, 의사가 빨리 정확한 약 성분을 알아야 한다고 해. 저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수진이가 바꾼 약들 말이야.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너 아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증거가 여기 다 있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도 제가 보여준 메모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때 의사가 나와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가족분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약물을 알아야 해요. 저는 바로 증거들을 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의사가 약봉지들과 메모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용량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 정도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나요? 지금 즉시 해독제를 투여하겠습니다. 다행히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가 가능할 거예요. 의사가 급히 응급실로 들어가고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30억짜리 재산이 탐나지 않았다고? 그게 아니라 뭐야?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준호도 실망한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수진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을 거였어요. 이제 끝이야. 경찰에도 신고해야겠어.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준호야, 너 아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할 줄 알았냐? 엄마,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8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면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오빠, 정말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메모들은 뭐야? 내 글씨 아니야? 준호가 제가 찾은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금 조기 수령 조건까지 조사해놓고. 수진아, 정말 실망이야. 그때 담당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환자분께서 과다복용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 상태십니다. 다행히 원인을 알아서 해독제를 투여했는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네요. 선생님,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 의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고의성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네, 고의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수진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경찰 신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죠. 어머니, 수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들어보세요. 뭘 들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그때 박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남편 상태는 어때?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박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수진이가 정말 그런 짓을? 네, 증거도 다 있어요. 약도 바꿔놓고 보험금 조건까지 미리 알아봤더라고요. 박 아주머니가 수진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런 거야? 아니에요, 박 아주머니.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박 아주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니?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수진의 행동을 떠올려 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됐거든요. 준호야, 내 아내가 요즘 컴퓨터로 뭘 자주 찾아봤는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혹시 독성이나 약물 과다 복용 같은 거 검색했을 수도 있잖아.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것까지 확인해봐야겠어. 인터넷 검색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 수진이 그 말을 듣고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그럼 왜 그렇게 당황해? 그때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했던 일들 말이에요. 수진아, 너 지난주에 약국에 몇 번 갔었지? 그건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내가 본 것만 해도 4번은 넘던데? 수진이 대답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뭘 샀는지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해야지. 내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중환자실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가 간호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정도면 의식이 돌아오실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간호사와 수진이의 대화가 끝나자 저는 곧바로 그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죄송한데 방금 제 며느리가 뭘 물어봤나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환자분 상태와 회복 과정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뭘 물어봤죠? 언제 깨어나실지, 그리고 혹시 기억 상실 같은 후유증이 있을지.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기억 상실을 물어봐? 시아버지가 깨어나서 뭔가 기억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수진아, 방금 간호사한테 뭘 물어봤어? 수진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기억 상실 후유증을 왜 물어봤어? 아, 그냥 걱정. 내가 만든 상황을 왜 걱정해? 혹시 아버지가 깨어나서 진실을 말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수진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준호도 이제는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아버지를 그런 마음으로?
아니야, 오빠. 정말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요? 깨어나실 수 있나요? 내일 정도면 의식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시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선생님, 혹시 후유증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도 문제 없을 거고요. 기억에 문제 없다는 말에 수진이 더욱 불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며느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엄마, 안 돼.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살인 미수라고. 수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30억의 재산과 2억의 보험금 앞에서 변해버린 며느리.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수진이도 뒤따라왔어요.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여보,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그때 담당 의사가 저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환자분의 혈액 검사 결과와 가져오신 약물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분이 복용하신 약물에 처방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처방 오류요? 의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원래 처방전과 실제 조제된 약물을 비교해 보니 용량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배가량 많은 용량이 들어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바꾼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며느님이 바꾸셨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조제 오류입니다. 순간 모든 게 뒤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님께서 어제 저희 약제과에 여러 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요? 네. 약물의 색깔이 바뀐 것과 용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처방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다고요? 며느님이 빠르게 이상함을 감지하시지 않았다면 환자분 상태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며느리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수진이를 돌아보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아버님이 괜찮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이 꽉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저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시아버지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번 처방 오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며느님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럼 제가 찾은 메모들은 뭐였니?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약의 이상함을 확인하려고 적어둔 거였어요. 원래 용량과 바뀐 용량을 비교해 보려고. 보험금 조건은 물어본 거는? 보험금 조건은요? 그건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의료비가 많이 들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둔 거였어요. 친구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친구가 미리미리 알아두라고 조언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한 거죠?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착한 아이를 얼마나 의심하고 괴롭혔는지. 그때 담당 의사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어요. 이번 사건은 완전히 저희 병원의 실수였습니다. 처방전 입력 과정에서 용량 오류가 발생했고, 조제할 때도 이중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거네요? 오히려 며느님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약물의 색깔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신 덕분에 원인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 후 병원장까지 찾아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처방 오류로 인한 모든 치료비는 물론이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받으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겠습니다. 평생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위로금이요? 네. 저희 병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드려야죠. 법무팀과 상의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님께는 특별히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며느님의 빠른 판단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환자분의 생명을 구했고 저희 병원의 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병원의 처방 및 조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며느님께서는 저희 병원의 환자 안전 모니터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문위원이요? 네. 환자 가족의 관점에서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합당한 자문료도 지급하고요. 며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니요. 며느님의 세심한 관찰력과 빠른 대응이 환자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어머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의심받고 비난받으면서도 끝까지 시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거였으니까요. 수진아, 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녀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자 준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의심했잖아. 오빠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수진은 끝까지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이해한다며 위로해 줬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수진이가 날 살렸다면서? 응, 내가 옳았어.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남편도 수진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버님,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진짜 우리 가족이었다는 걸요. 혈연보다도 더 소중한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너는 내 친딸이야. 어머니, 아니야. 친딸보다 더 소중해. 친딸도 못할 일을 내가 해냈거든. 그날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남편이 퇴원하는 날,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보,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많은 걸 깨달았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몸은 좀 약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특히 수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번에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넌 이제 내 친딸이야.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친딸보다 더 소중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이 착한 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그렇게 의심하고.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살인 미수범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시아버지를 위해 애쓴 이 아이를. 그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하고 싶다던 카페 사업 있잖니. 어머니, 그 생각은 이미 접었는데요. 아니야. 준비해봐. 우리가 재산 일부를 미리 정리해서 내 사업 자금으로 내줄게. 수지는 깜짝 놀라며 사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정말.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 남편이 더 큰 결심을 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우리가 더 큰 얘기를 하려고 해. 네. 너는 이제 우리 친딸이야. 아니, 친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 재산은 당연히 준호와 너 몫이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살인 미수범으로 오해받으면서도 내 생명을 위해 그렇게 애써준 사람한테 우리가 뭘 더 바라겠니? 제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카페 사업뿐만 아니라 뭐든지 말이야. 어머니, 30억이든 뭐든 다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제 정말 한 가족이니까.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받아. 당연한 거야. 그리고 미안해. 나도 너를 의심했잖아. 오빠, 나도 장인 장모님 잘 모실게. 사랑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평생 잘 모실게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렇게 해서 수진의 카페 창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3억 정도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30억의 재산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할 건 우리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해준 일을 어떻게 다 갚겠니? 병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방전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진은 정말로 그 병원의 환자 안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어요. 수진이 덕분에 다른 환자들도 안전해질 거야. 수진의 카페는 동네에서 벌써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와 따뜻한 서비스로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카페에 놀러 오세요. 어머니 전용 자리도 만들어뒀어요. 정말. 그럼 매일 갈까? 네, 언제든지 오세요. 남편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아보니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일 이후로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돼서 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가족이란 건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인 거야.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진이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진짜 가족의 증거인 거죠. 어느 날, 수진이 카페에서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족 라떼예요.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가족 라떼? 네,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에요. 어머니처럼요. 그 라떼를 마시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30억의 재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늘 말해요. 어머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김영숙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이, 오해보다는 소통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배 안 아프고 낳은 딸 수진이처럼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인 거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들과 오해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 오해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 이제 저에게 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수진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었고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서로를 믿고, 아끼고, 지켜주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수진이는 매일 저희를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다 주죠. 정말 친딸보다 더 효녀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응, 우리 수진이 덕분에 매일 행복해.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해준 하늘에게요. 와, 오늘 사연은 정말 대반전이었죠?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김영숙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하면서 저도 영숙님과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 못한 반전이었어요. 한 집안의 깊은 오해와 그 속에서 피어난 진짜 사랑.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의심보다 믿음이, 오해보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진 씨, 정말 대단하죠. 시어머니한테 살인미수범 취급받으면서도 끝까지 시아버지를 지켜낸 그 마음. 와, 박수를 보냅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사연이 확실히 보여주네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의 증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우리 가족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시부모님들께서는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우리 며느리 착하다 싶으시면 며느리 이뻐. 아직은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며느리 미워. 그리고 며느리분들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시어머니가 좋으시면 시모 좋아. 시아버지가 좋으시면 시부 좋아. 아직 힘드시면 시모 나빠 또는 시부 나빠. 정말 궁금해요. 과연 이뻐와 좋아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오늘 수진 씨 같은 며느리들이 많기를 바라면서요. 혹시 비슷한 오해를 겪어보신 분들도 댓글로 경험담 들려주세요. 어머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